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김수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주역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거네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 유스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DID하고 디지털 자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집필한 도서인데요. 이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이제 기술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필했던 도서를 갖다가 나중에 혹시 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개드립니다. 자, 이제 우선 제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왜 비즈니스나 이런 쪽에서 유용한지를 알려면은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블록이라는 거는 앞에 헤더하고 바디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내가 누구에게 송금을 하고 이러면은 그 거래 정보가 담기고요. 그다음에 헤더에는 그 블록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 우리들이 사원이면 사원증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블록에 대한 버전이라든가 이 시간 뭐 언제 뭐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데이터 값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블록이 또 만들어질 때 그 앞에 만들어졌었던 블록 캐시에 있는 값을 다음 블록의 헤더에서 또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블록체인이 그래서 보안성이라든가 데이터 위변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장점인 거입니다. 데이터가 계속해서 꼬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바꿔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블록체인이 변경 불가능한 근거가 되는 것이 저런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럼 저장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뭘까? 이것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 굉장히 뭐 좋다고 언론에 한 3년 전부터 이제 많이 화두가 되긴 했지만 단점들이 많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모든 이제 기술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트릴레마라고 불러요. 우리들이 왜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트릴레마라고 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삼각형,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라이앵글인데 저거를 맨 위에 보시면 저 시큐리티, 보안, 좌측에 보면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 오른쪽에 있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저 세 개를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인데 되게 느려요. 블록이 10분에 하나씩밖에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쓰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우리 기업 내부에서만 쓰는 걸로 만든다 하면 확장성이 높아지죠. 왜냐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대신에 그렇다고 하면 탈중앙화는 어디 있는 거야? 그 안에서 기본 그 노드를 자기네들끼리만 운영을 하면 그게 정말 위변조가 안 됐는지 이걸 누가 알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 유스 케이스들은 저 세 개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충족을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술이 많이 진전이 되면 언젠가는 어느 이상적인 그 단계가 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TPS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트랜잭션 퍼 세컨드,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속도인 건데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자 카드 아시죠? 실시간이잖아요. 최대 5만까지 그 TPS가 나오는 건데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7TPS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로는 기업에서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게 적용될 영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패도 하면서 이 부분에는 굉장히 좋다. 이 부분에는 정말 블록체인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통신사들,
아니면은 은행들, 물론 이제 은행도 일부 이제 글로벌 진출도 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반 그 서비스를 뭐 기간제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레거시 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력들이라든가 또 통신사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네트워크에다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 인프라를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인프라를 운영하고 뭐 대리점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점포도 있고 은행도 그다음에 인력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레가시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카카오라든가 이런 네이버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영역으로 진출을 유사한 영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사업이랑 약간 연계해서 이제 보려는 측면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새로운 것들 이제 단말 뭐 아이폰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갤럭시가 이제 경제 경영을 가져가려면 새로 나오는 기술을 갖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쓸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삼성전자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연구 조직을 만들었다 또 해체했다가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삼성전자가 블록체인을 포기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유스 케이스를 보다가 아 이건 괜찮겠다. 이제 그런 걸 딱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쪽에 그 저 디바이스에 있는 저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냐면은 그 신분증을 갖다가 갤럭시 단말에다가 탑재하는 저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규제 기관이랑도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독일인의 신분증을 갖다가 삼성 디바이스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영역을 계속 고민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 이제 하드월렛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내 단말로 이제 거래소랑 연결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트라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기업들이 자기네들 유스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최적화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런 네트워크인 거죠. 마이닝도 해야 되고 대단히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노드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느리죠.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고 대신에 보안성은 높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그 인증을 하고 검증을 한 이런 작업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누가 그걸 해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꿔치기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반면에 저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기업에서만 쓰는 용도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탈중하고 사실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저게 무슨 블록체인이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도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저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고민이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구축해서 우리 사업에 활용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다면 그 사업이 무엇이냐 또 찾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구축해서 다른 기업한테 월정액으로 갖다가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바스. 그렇다면 또 고객사를 또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거 갖다 써라. 이런 거죠. 이제 B2B 비즈니스예요.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에도 활용을 하는 한편 동시에 저걸 또 바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DID 서비스들이 저런 모델들이 꽤 있어요. 통신사들이 자체 사업의 인증 사업에 활용을 하면서 다른 그 통신사나 은행권들한테 일반적인 이제 그 멤버십 피라고 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저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럼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별화된 경쟁력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이냐. 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구축하진 않아요. 구축해 놓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갖다가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그러면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국가들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디지털이라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맞고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모든 나라가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더 많이 똑같아졌어요. 똑같았다는 게 뭐냐면은 말레이시아나 뭐 인도네시아나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보면은 특정한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의 데이터만 공유를 하고
안 주는 거죠.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법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우리 병원의 자산인 거예요.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그 데이터를 또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등기부 등본 뭐 집 하나 사려면 관공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등기부 등본도 떼야 되고 뭐 이게 한 10군데를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나라는 사람을 인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있는 제 자산들도 보고 신원 나의 그 자산 이력이랑 이런 것들 보면서 대출도 그 자리에서 받고 나중에 뭔가를 구매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내가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거래를 가야 되는 건데 데이터들이 다 이제 파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나 다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영역들을 많이 나눠 놓고 각자 어느 영역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저거를 다들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마다 굉장히 다른 나라를 블록체인은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계도 비슷하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계도 어쨌든 기술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저런 공공 서비스를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인터넷 진흥원들이 매년 그 민간 과제랑 이제 정부 국제 과제를 뽑는 건데 뽑으면서 어디에 접목을 하면 좋을 건지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나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사례들이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한 2018년부터 그 기업들이 그 블록체인 유스케이스 많이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는 건데 제가 그 한계는 뭐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막 그 개발자들도 뭐 이것도 고쳐보고 저것도 고쳐보고 하는 건데 사실은 블록체인 전문가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특정한 기술이라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짰던 사람들도 본인들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이런 그런 코드도 분석을 하고 IBM에서 나오는 이런 하이퍼레저 이제 오픈소스랑 같이 그 커스터마이징도 하면서 본인들도 그걸 익혀나가면서 이 시츄에이션은 이게 되는구나. 여기에는 이게 안 맞는구나. 이 유스 케이스에는 여기서는 코딩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본인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막 나온 것처럼 막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는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영역이 많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많이 해봤던 이런 유스 케이스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들이 이제 기록 보관이에요. 이제 데이터 레코드였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문서 이제 EDMS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전자문서를 갖다가 이제 그 디지털로 가서 이제 그걸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SOL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례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유 회사잖아요. 주유 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면은 그 주유소도 있고 또 충전소도 있죠. 충전소들한테 이제 기름을 갖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오일 회사는. 그러면은 그 거래 기록들을 다 디지털화해야 되는 건데 저걸 만들기 전에는 다 수기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은 아직도 종이로 쓰는 계약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카드사도 그렇고 보면은 은행 영업점에도 보면은 손으로 써서 작업해서 나중에 OCR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판독하는 기계가 있고 그걸 디지털로 하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기계가 하는 거는 뭐 정확도도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 있고 데이터가 원본이 가격을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문서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장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헤더 값을 그 앞에 있는 해시 값을 계속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그 연결해 주다 보니까는 원본 증명이 가능한 거죠. 누가 거기를 바꿔주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의 보안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제고하다 보니까 저건 유스케이스가 저거 하나이지만 저런 식으로 문서 쪽에는 굉장히 일찍부터 많이 적용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들이 이제 IBM이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갖다가 내셨을 때 했던 건데 트레이서빌리티, 투명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음식 같은 것들 소고기나 이런 거 다 계란들 유통될 때
중간에 어디를 거쳤는지 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품 유통 이력에도 블록체인을 2018년부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많이 그 시작을 했어요. 저것도 이제 효율성이 좋은 거죠. 중간중간에 생산에서부터 공정, 포장, 보관, 유통 이게 어떤 거를 거쳤는지를 갖다가 거기에 디바이스가 있고 내가 그걸 딱 찍어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인 바코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마트에서 담당자가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날짜 같은 경우들 상했는데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 믿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통의 투명성, 원산지 증명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산삼 있죠. 우리가 산삼은 풍기산삼이라든가 뭐 사과는 어디 이런 특산물들이 있죠. 그게 어디 거기서 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 박스들. 이게 뭐 해남의 고구마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원산지를 갖다가 처음에 그 아예 데이터로 해가지고서는 블록체인에 딱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바꿔치기 할 수 없으니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프라비넌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의약품들. 우리가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들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도 블록체인이 예전에는 의약품에 그렇게 뭐 효용성이 없었는데 의약품들 사실은 보면 중국에서도 보면 유통 인도나 이런 데서 그 유통되는 약들 가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약사들이 애초에 처음에 캡슐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원산지 증명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짝퉁 약들이 유통돼서 그걸 먹고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수기로 입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하면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옮기다 보면 데이터 기록할 때 이제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저런 중간에 사람이 껴야 되는 이런 데이터 기록을 갖다가 보관하는 거에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전명이고 이건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속도나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이든 사실 적용하면 굉장히 약간 효율성이 높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정산, 결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자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딱딱 긋는 거 있죠. 이런 결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바로 이게 결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카드 있죠. 티머니, 캐시비. 우리가 내릴 때 돈 이렇게 딱 태그 찍으면서 정산해야 되는 거죠. 사실 티머니나 캐시비나 그 교통카드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면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줄도 길잖아요. 아침에 그 태그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조금만 반응이 느리면 굉장히 짜증을 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때 굉장히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해요.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산이라든가 이런 결제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이 민감하기 때문에 속도에 일반적인 저런 B2C 영역에서는 쓸 수가 없고 B2B 정산하는 결제들 영역에서는 블록체인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한 4가지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소규모 전력 거래 중개,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로밍 정산 자동화하는 거,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카드사들 제휴 정산 시스템, 또 기프티시 포인트 관리. 요거 이제 한 4개 정도 보인 건데 첫 번째 이제 소규모 전력 거래 중개는 요거 이제 에너지 쪽에 있는 영역인데 예전에는 그 한전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중간에 이제 공급하는 밑에 있는 뭐 발전소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여러분 아시지만 뭐 시골문이란 이런 데 가면은 그 태양 전지 패널들 놓고 거기서 내가 전력도 생산을 하고 친환경 전지인 거죠. 갖다도 팔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 하면 그런 남아있는 유휴 전력을 갖다가 중간에 이거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그 사업권을 갖다가 허가를 해줬어요, 정부에서. 그게 이제 소규모 전력 거래 이제 중개법인 건데 저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 우리 사업권을 신청했던 기업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전력을 갖다가 팔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전력을 사가고 싶은 사람 이런 바이어하고 셀러를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사갖고 싶은 사람은 저런 전기 충전하는 업체일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그 중간에 정말 또 그 전기를 사다가 우리 발전소에 뭐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발전소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거죠. 근데 저게 사실은 그때 사올 때마다 가격이 변동이 돼요. 고시 가격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누구를 믿고 저걸 거래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오픈마켓 형태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투명하게 유지하려면.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거래라든가 이런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공시 가격은 얼마이고 얼마의 계약이 체결했고 안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업체가 이 사람한테는 50원에 받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150원에 팔아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게 저럴 때 P2P 거래에서 중간에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로밍 정산이 있는 건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500 몇십 개국이랑 같이 로밍 정산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갔다 오시면 로밍 정산을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그 요금이 날라오는데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틀린 게 과다 청구가 아니라 맞춰보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저게 뭐가 틀렸는지를 잡아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국가를 가고 막 통신사들 그 AP망을 갖다가 그 경유를 하기 때문에 저게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 해당하는 국이랑 내가 모국에서 쓴 통신사랑 계속 정산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정산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업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저 블록체인으로 내가 어느 AP에다가 다 연결을 해놓으면 내 단말이 여러분들 GPS가 다 도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느 통신사로 얼마를 썼고가 실시간으로 다 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정산 요금이 그때 딱 잡히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정산하는 쪽에 저건 이제 제가 로밍을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가 늦어지는 정산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도 영역에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사 제휴 정산인 건데 우리들이 이제 카드사도 그렇고 뭐 통신사도 그렇고 뭐 유통업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휴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 통신사만 해도 한 10군데 제휴업체랑 있는데 정산하는 거 되게 복잡해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똑같은 일을 정산을 하는 건데 왜냐면 그때 요율도 입력을 해야 되고 뭐 각자 저 사람이 입력을 해서 뭘 승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저런 것들도 제휴정산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그때 그 입력을 해가지고 저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단순하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정산하의 효율화를 업무 효율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도 기프트십 이제 포인트 관리인 건데 저게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쿠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보내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 군데 갔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선물하고 나중에는 저게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만의 그 중고나라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포인트 같은 게 사죠. 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미 쓰인 포인트야. 그래서 뭐 거기에 클레임도 걸어오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 포인트라는 그 상품권에 대해서 누가 인증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저런 걸 갖다가 이제 포인트 관리하는데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게 그 저거는 일반인이 보는 것도 있지만 저거를 포인트를 갖다가 중간에 발행한 사람이 제가 이제 스타벅스는 그 예를 든 거고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행된 것이 얼마만큼 유통이 돼 있고 아직 한도가 얼마가 남았는데 미소지된 게 얼마가 있고 이런 거를 쭉쭉쭉 보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랑 그 상품권을 쓰는 그 업체 예를 들면 뭐 내가 도서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사왔는데 결국은 도서상품권이 얼마만큼 유통이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결국은 정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100만 원어치 사왔다고 해도 그게 다 쓰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다 이력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얼마 중에 얼마가 됐다. 안 그러면 그 업체가 100만 원이 지금 다 유통됐다라고 거짓말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정산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이동의 이런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유용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화폐하고 에너지 화폐를 연계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지역 화폐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김포 우리 처음에 이제 페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 화폐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미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온라인은 간편 결제, 오프라인은 신용카드 쓰기 때문에 지역 화폐에 대한 효용성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리 그때 뭐 10%를 더 준다고 해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건데 내가 활동하는 반경이랑 사는 곳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조금 저걸 왜 써?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오면서 막 지역 화폐가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저건 이제 지역 화폐랑 에너지 화폐를 이제 연계해가지고 그 해외에서 오히려 이제 호응이 이걸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건데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 서비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서 쓰는 그런 지역 화폐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지역 화폐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져 있죠. 가맹점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꼭 먹는 거나 마트는 또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지역 화폐 가맹점이 따로 있는 건데 저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발전 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걸 지역 화폐로 환원을 해요. 중간에 바꿔서 그래서 지역 화폐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뭐 5만 원어치를 그 받았다라고 하면 또 돈을 받을 때까지 뭐 발전소에다가 해서 기다리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얼만큼 지금 네가 발전을 했고 지금 그게 지금 시가대로 얼마이고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포인트 전환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지역 화폐로 내가 뭐 김포페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지역 화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컨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쓰게 되니까는 굉장히 그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 춘천시에서는 소형 에너지페이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는 거죠.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러면 사람들이 저 패널을 설치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아 내가 이거 언제 돈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저게 지역 화폐랑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건 이제 미얀마나 이런 그 국가에서 되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나라나 다 저런 로컬 커런시,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기부랑 이제 의료 서비스 있는 건데 블록체인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이 좋다고 그랬죠. 저게 기부도 굉장히 이제 투명성이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그 뭐 후원해주는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이 사실 기부가 어떻게 쓰여질지를 몰라서 내가 기부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예요, 핑계. 그쵸? 내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여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기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그 투명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제 기능이거든요. 내가 기부를 하지만 내가 이 돈이 어느 용처에 쓰이기를 갖다가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어느 용처에서는 쓰이질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그 프로그래머블러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지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설정해 놨던 그런 계약에 따라서 그게 실행이 돼서 나한테 또 이제 문자 메시지로 또 알림이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기부했던 돈이 얼마나 잘 유용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쓰여져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어느 나라나 다 블록체인을 쓰는 데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최초로 했던 게 저 투표예요. 여러분이 그 무슨 그 투표 항상 그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투표 개표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것도 있고 항상 그 지난번에 뭐 트럼프 선거 때도 보겠지만 이 투표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데 저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갖다가 그 방지할 수가 있죠.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단말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내 단말 뺏어가지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후보를 2명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어느 정도 저렇게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를 데이터화해서 최소로 데이터 위변조를 갖다 막는다.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저 기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가 어느 나라 내가 돈을 100만 원을 기부를 해. 그런 다음에 설정을 해요. 예를 들면 대신에 어느 지역 아프리카에 이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뭐 월드비전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집 짓는 데 쓰이는 거는 오케이야. 그리고 설정은 뭐 50만 원 한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느 지역의 농촌에다가 뭐 지어주는 거 이거는 노야.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 맞으면 딱 실행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는 투명하게 쓰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간소화인 건데 저것도 이제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뭐 이래도 보면은 진단서 끊어야 되고 뭐 CD도 발급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보험회사다가 제출해야 되고 또 심사해야 되고 보험금 또 한참 있다 나오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번 아파 보거나 다쳐 보면 저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여실히. 근데 저렇게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보험회사에다가 많은 재료를 제출하냐면 중간에 잘 못 믿으니까 서로 그런 거잖아요. 병원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언제 다쳐서 들어왔고 내가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고 전치 몇 주를 받았고 CT기 영상 그까지 해가지고 아예 보험금한테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바로 문자가 날아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언제 심사 접수됐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해서 돈을 받게 될 거고 보상액은 이거일 것이다라고 원스톱으로 이제 일어나되는 거예요. 환자가 아픈데 그냥 병원 가가지고 또 자료 다 띄고 보험사 또 접수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간소화해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 당시는 약간 시범사업 차원이었었고 왜냐하면 병원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다 동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병원은 이 보험사에 이 서비스 통해 가지고 다 보내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거지. 저걸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서비스를 런칭하는 회사들이 다 또 제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의료원, 뭐 분당 서울대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근데 다른 병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편하잖아요. 편하다 보니까 또 동참을 해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업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서비스들은 시간이 좀 이제 걸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런칭을 한 건데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제 그 지역 화폐랑 에너지 화폐 연계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굉장히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저출산 때문에 고령화로 많이 가고 있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도 워낙 그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는 다들 그 현금을 집에다가 두고 살아요. 특히 이제 독거노인. 우리는 여전히 보면은 이 부모님이랑하고 자식하고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은 건데 일본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문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편의점 가서 쓰는 거는 플라스틱, 이 선불 충전 카드로 편의점 같은 게 일본은 편의점이 잘 돼 있으니까 쓰고 내가 이제 집에 와서는 항상 현금을 굉장히 많이 싸놓고 살아요. 그래서 막 살인 사건들도 많이 나고 왜냐면 노인들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강도들도 많고 이제 이래서 일본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디지털로 전환을 하자라는 이런 부모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저 지역 화폐예요. 지역 화폐.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의 관광지하고 화폐를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왜 제주도 가면은 올레길들 왜 스탬프 찍는 것처럼 전주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찍는 그 시티버스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가맹점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할인도 받고 하는 것처럼 저런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현금을 갖다가 저런 그 디지털화하기 위한 이런 부모 차원에서 저런 스탬프 랠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자체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발급도 해주고 그 안에서 교통 정산도 해주고 포인트도 주고 그다음에 올레길 이런 거 올레길 스태프 찍으면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선순환을 만들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제 올림픽 때를 저건 사실 이제 올림픽을 겨냥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도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 전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전주에서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티버스하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전주도 특히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전주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와가지고 외국인 관광들한테 지역 화폐를 갖다가 쓰게끔 하면서 저 블록체인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그 플랜을 많이 세웠었고 이제 저도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겨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저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단 데이터를 모으면 뭐 신원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에서 어느 가맹점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 업종이 어느 시점이 굉장히 대기 시간이 많이 길더라.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코드 찍고 들어가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유사한 업종을 갖다가 좀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통행량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주에서 그랬듯 같이 이제 기획을 그때 서비스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시티버스를 증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쪽에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카페 지역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운영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다 이제 국가들마다 이제 많이 그 바라보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이제 지역 카페가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저런 쪽으로 각 국가마다 지자체랑 연계해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요즘 그 백신 패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쿠브 이런 거 아시죠? 이제 감염병 예방하는 이제 백신 패스인 건데 이제 이전에 이제 통신사에서 런칭을 했던 건데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건데 저거는 어쨌든 코로나 훨씬 더 이전에 테스트 삼아서 온 건데 여러분들이 그 외국 갔다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공사 이렇게 통과하죠. 거기 게이트 통과하죠. 그러면은 그날 위험한 지역 있죠. 메르스라든가 이런 거 돌 때 감염병 지역을 갔다 왔던 사람들을 다 알아요. 정부에서 알죠. 그리고 통신사들이 그 데이터를 줘요. 물론 이제 사람의 신원 이런 이력을 주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지역에 갔다 왔던 사람들 전화번호나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거를 인천 출입국관리소한테 이제 주면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그 지역에 저 감염병이 돌고 있으니 한번 병원 가서 치료를 이렇게 한번 검사를 받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은 메르스라든가 몇 개 한 큰 코로나 전에 몇 개만 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거를 겪으면서 중국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한번 어디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오서 특히 이제 전염병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은 통신사들끼리 이제 기지국 이제 정보가 있으니까 교환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다 오면 그 통과할 때 어느 지역에 갔다 왔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그 사람인지를 정말 확인하는 이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영자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제로 나리지 프루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인지를 갖다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메르스 발발했던 이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 나는 저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몰라.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누군가는 알겠죠. 발송하는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송을 해가지고 신원은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가 짜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과제였고요.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것들은 이제 제로 나레지 프루프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2차 시에서 소개해주는 이런 DID에서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신원 노출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저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유스 케이스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DID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